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여러분들께 법조계 뒷이야기 전해드리는 아주 3D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태현 기자 대신에 우리 안동현 로엠피 인턴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저도 좋아요. 네. 김태현 기자가 없을 때 너무 잘하면 곤란한데 근데? 원래 이럴 때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 내에서는 큰 뉴스예요. 그 내용 먼저 좀 우리 안동현 인턴이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검 예규인 일선 검찰청 운영 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서 지난 9일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 대검 지휘부를 거치지 않고 지청을 포함한 전국 일선 검찰청 기관장으로부터 수사 사건 처리 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시스템이 2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계속 해오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취임했을 때부터 이러지 말자 바꿨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 검찰청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를 한다. 동시에 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게는 직보를 하고 또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는 직보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직접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검의 각 지휘부 담당 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그동안에 법을 좀 무시하고 예규로 검찰총장한테 바로 직접 보고하게끔 만들어 둬 있었던 건데 법대로 돌아가자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한테 돌아갔던 것인데 이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게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 검찰총장의 직할 체제를 좀 더 강화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럼 이 대면 보고는 원래 있어 왔잖아요. 대면 보고는 있었죠. 윤 전 총장도 대면 보고를 받아왔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 한 달에 2번 정도 검찰총장에게 직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직보랑은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전 일선 지청장까지도 이 부분이 확대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직제나 또 뭐 어떤 조직 구성을 떠나서 직접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어떤 것과는 떠나는 좀 한가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이 일선 검사장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그 부장 검사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것이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에서는 이게 부활이 된 거죠. 근데 이 지점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수사, 예를 들어서 뭐 처가나 측근 의혹 수사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 이후의 후임자들도 이 수사 지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도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사건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하게 돼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유지가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바뀌었더라도 문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면은 문서를 통해서 이제부터 그 지시는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할 때까지는 효력이 계속 이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박범계 장관이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게 이게 어떤 검찰총장 특정인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이기 때문에 그 지휘의 대상자는 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간에 해당이 된다. 김호수 현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보고를 받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안 받는 것이 오해를 막는. 그렇죠. 네, 검찰 내부의 소통 그리고 보고 이런 중요한 변화 알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그 선고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물리적인 충돌에 대한 검찰의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법원 그 선고 내용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선고는 지난 8월 12일에 있었고요. 네. 재판부는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 검사, 정진웅 차장 검사에 대해서 징역 4개월과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격 정지 1년이면은 지금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임용할 수 있는 임용될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해야 됩니다. 강제 퇴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 담임권을 가질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진웅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공직에서 사퇴해야 되고 변호사로 활동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게 일단 1심 선고고 정진웅 차장이 뭐 항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되기까지는 뭐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독직 폭행에 의한 상해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그 눈에 띄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전치 3주 진단서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법원은 독직 폭행은 맞지만 전치 3주 진단서를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골절상이 나오면 그때부터 전치 3주가 나옵니다. 한동훈 검사에게 골절상 혹은 그에 준하는 상처가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 3주라는 진단서가 나왔지만 그 진단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죠. 판결문 내용을 좀 먼저 한번 꼼꼼하게 짚어줄까요? 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는 주위적으로 피고인 정진웅의 행위로 피해자 한동훈 검사장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종, 인대의 경부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를 호소한 것은 왼팔 하박부의 붉은 상처뿐이었던 점과 진단 경위, 치료 방법과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폭행은 했는데 전치 3주는 인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왼팔 밑에 붉은 상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상해로 볼 수는 없다. 그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음주운전의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0.03이 넘으면은 음주운전이 되는데 0.03을 넘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가 그런 느낌이 네. 거의 비슷한 상황이 네.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독직 폭행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형량이 더 높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그 국민을 폭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처벌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금형은 아예 안 되고 네.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때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엄중히 죄를 묻는 그런 그 형량이거든요. 법정형이. 네. 그렇다면 일단 징역 4개월 그거보다는 좀 적어요. 근데 이게 그 상해가 있을 때는 검찰이 기소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상의 독직 폭행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형법에 따른 독직 폭행으로 처벌을 해서 폭행이 그러니까 상해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형법 징역 125조 4개월에 네.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존재했던 걸로 봅니다. 우발적이었으며 현실적으로 보면은 피해자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점까지 판결문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개월로
보고 그다음에 집행유예까지 선고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정 차장 검사는 항소 의지를 바로 밝혔죠. 네, 정 차장 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에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 증거 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는지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독직 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뭐 정진웅 검사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사례에서 과거에는 검사하고 피의자하고 이렇게 둘이서 투닥투닥 해가지고 넘어지면 100%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진웅 검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저희 아주3D의 단골 그 이슈 메이커죠.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저 부장검사 그 자리고, 그래서 이문정 부장이라고 이제 호칭을 통일을 좀 하죠. 자, 이문정 부장이 두 가지의 부분에서 좀 요즘 주목을 좀 끌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위법을 처벌해달라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장을 낸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네, 맞습니다. 자, 먼저 공수처에 낸 고발장 내용 그거부터 좀 먼저 좀 알아볼까요? 이문정 부장이 먼저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에 전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을 했는데요. 임 부장은 2016년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등을 지난 10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도 있었는데요. 임 부장은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법 체포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일단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이문정 검사가 진짜 칼을 빼든 거예요, 그렇죠? 네.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거는. 네, 이 두 사건 모두 검찰 내부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건이고요. 그 당시에도 검찰 내부가 시끌시끌했고, 아 이거 결국에 이문정이 나서겠구나. 그리고 이문정이 한번 물면은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계속 문제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문정은 아마 고소 고발장을 계속 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공소시효를 연장을 시켜 나갈 거다. 이 재밌는 게 있어요. 고소 고발장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간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거짓말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뭐 위증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연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그런 식으로 연장을 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떻게든 간에 처벌하게 만들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대로 됐네요. 그 이문정 부장이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거는 저 장영진 편집장 말대로 끝까지 가보겠다. 이 진짜 이 끝에 온 거거든요, 그렇죠?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또 공수처에서 수사를 잘 하는지를 좀 지켜보고요. 조선일보랑 TV조선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낸 거, 네. 그 본인에 대한 언론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라라는 그 소송을 낸 거죠. TV조선과 조선일보가 한명숙 위해 모증 사건을 임 부장이 수사하는 가운데서 협박을 했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요. 그 임 부장이 문제 삼은 TV조선 기사는 총 4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을 일단 살펴보면 단독 한명숙 재판 증인 모해 위증 부정하니 이문정이 구속 언급, 이문정 사실 확인 요청엔 침묵, 뒤늦게 법정 대응, 이문정 참고인에게 거짓말 마라 압박, 선택 조사도 논란.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이문정 부장이 제보자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문정 검사 측에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회의 중에 문자 하나 띡 보내놓고서는 나중에 회의 이후에 전화를 하니 전화가 이미 보도가 나갔다라는 식으로 했으면서 무슨 반론권을 줬다는 거냐라고 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협박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박을 했다는 장소 자체가 공개된 장소인데 무슨 얘기냐. 그리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 모든 수사 과정은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직접 와서 확인하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건 뭐 TV조선에서 거의 확인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약간 좀 공작적인 내용 냄새가 좀 풍겨요. 그 언론관계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요게 아마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TV조선에 이런 보도를 봐라. 이런 식의 보도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뭐 소재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보통 그 액수가 나오거든요. 얼마예요? 네, TV조선의 신동욱 보도본부장 그리고 TV조선 소속의 2명의 기자에게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다음으로 이 기사를 받아쓴 조선일보와 주용중 조선일보 편집국장 그리고 조선일보 소속 기자에게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기록이라든가 뭐 각종 영상 뭐 그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던 그 뭐 복도 화면 뭐 CCTV 증거 이런 부분들 하면은 뭐 금방 어렵지 않게 내용들이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과연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을 할지, 그 액수는 과연 얼마까지 인정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할지도 좀 잘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오늘 대검의 보고 체계 그리고 정진웅 차장검사 그리고 이문정 부장검사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